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해시드 창업자이자 대표 맡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먼저 오늘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들 한 분씩 자기소개와 하고 계시는 일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블랙 레이블 대표인 정경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옆에 SM이나 하이브보다는 아직 좀 작은 레이블이고요. 지금 저희 회사 소속 가수로는 전소미, 로제, 태양, 그리고 박보검, 이종원 이런 배우 있고, 리정이라는 이제 퍼포먼스 디렉터가 있고, 그리고 아이돌 그룹으로는 작년에 데뷔한 미아오랑 올해 데뷔한 올데이 프로젝트가 있는 레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CAO를 맡고 있는 이성수라고 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30년이 된 회사이고요. 잘 아시는 그런 많은 가수들을 H.O.T부터 최근에 헐츠터헐츠 같은 팀까지 지속적으로 좀 데뷔시켜 왔고, 음악 레코드 레이블,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퍼블리싱이나 여러 사업들까지 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음악과 컨텐츠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브 뮤직그룹 에이펙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동주라고 합니다. 아티스트를 모두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러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새로운 음악 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여정을 함께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한국에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의 이제 모든 IP 관련된 사업과 레이블들을 총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뜻깊은 이야기 나누길 희망해 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팬덤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의 팬덤은 일방적으로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던 것들을 이제 소비하는 주체였다면, 최근에는 이 양식이 많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데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팬들의 기대치와 행동 양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 변화하고 있는 팬들의 기대치에 맞춰서 어떠한 그런 장치 혹은 인프라를 만들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팬들이 소비자를 넘어서서 이제 공동 창작자 혹은 커뮤니티 빌더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한 이제 대표님들의 생각, 회사의 대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경인 대표님부터.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네. 사실 팬덤, K-팝 팬덤 같은 경우는 SM이나 하이브 같은 데서부터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 문화를 만들어 오고 잘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저희는 후발주자이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K-팝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 내에서 저희가 아이돌 그룹을 런칭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느끼는 거는 K-팝의 팬덤이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고 즐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프로슈머 이상의 적극성을 띠는 참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팬들이랑 이제 저희 아티스트의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팬 커뮤니티들을 보면 저희 아이돌 그룹이나 아니면은 가수가 처음 나왔을 때, 음악이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음악을 홍보하는 거에서 오히려 더 저희의 홍보를 보는 거 관점이 아니라 그 홍보를 더 증폭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챌린지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돌 관련된 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돌들이 음악이 나와가지고 차트인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앨범을 구매하고 투표하고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까지 굉장히 팬덤이
기존의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도 K-팝 회사들 중도 이제 그런 거에 발맞춰서 팬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데서도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네. 이성수 대표님. 네,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처음으로 이제 유료 팬클럽이라는 거를 처음에 만들었던 뭐 회사인데 그게 뭐 20년도 더 된 일이죠. 그 당시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면은 은행에 가서 줄을 서야 되고 그러던 시절이었고요. 2000년 중반에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갖고 이제 UFO 타운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팬하고 가수가 직접 문자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모든 팬의 문자에 가수가 다 대응하지 못했지만 운 좋게 이제 가수한테 직접 이제 문자를 받으면 굉장히 이제 성공한 팬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상장을 하기도 했는데 디어유라고 하는 저희 자회사에서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일대 다하긴 하지만 이 UFO 타운에 또 현재 이제 발전된 그런 형태의 아티스트와 팬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인게이지하고 단순하게 문자를 주고받는 걸 넘어서서 그런 아티스트의 메시지가 일종의 예전에는 공지사항처럼 나갔던 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죠. 보면 미디어나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희가 음악을 내거나 컨텐츠를 내거나 옛날에는 직접 유통을 하던 방식도 이제는 그냥 국경과 이런 것들을 기술의 힘으로 이제 뛰어넘어서 컨텐츠도 팬덤의 이런 문화도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컨퍼런스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AI 뭐 이런 기술, 뭐 웹3 기술의 발전이 또 저희한테 어떻게 이 산업과 이 팬덤과 저희 안에 이런 그 관계랄까요? 여기서 어떤 많은 영향을 또 끼치게 될지 저희도 사실 되게 궁금하고 주목하고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동수 대표님. 네, 이제 어떤 그 산업이나 그 산업의 본질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우리 그 하이브의 경우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혹은 음악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정의에서 최근에 우리는 팬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팬덤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의, 성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팬의 어떤 역할과 그 가치,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지금의 뭐팬 2.0, 3.0, 4.0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굉장히 세분화됐고 그리고 서로 인터랙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팬덤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러한 니즈를 이제 우리가 발맞춰 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저희는 이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각각의 니즈를 어떻게 크리에이티브를 극대화시키면서 어떤 팬덤의 니즈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SM과 더불어서 저희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과 더욱더 인터랙티브하게 혹은 더 이머시브하게 소통하는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런 팬들에게 조금 더 만족감을 주고 팬들의 참여를 또 이끌고 하는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만 더 제가 날카롭게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오셨고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K-팝, 그러니까 미국의 그 팝과 K-팝을 비교했을 때 K-팝이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 팬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팬들의 행동 양식이 미국의 그 주류인 팝과 K-팝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 두세 문장 정도로 각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차별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유 대표님부터 근데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A&R 입장에서 어떻게 음악이 다른가요? K-팝? 저 또 질문 네, 위주로.
K-팝은 저는 이제 K-팝을 정의할 때 K-팝을 음악의 장르라고 정의를 하면 정의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K-팝 안에는 템포도 다르고 굉장히 여러 장르들이 섞여 있으니까 컨텐츠의 장르라고 정의를 좀 많이 해보는 편인데 이 K-팝의 컨텐츠의 장르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팬덤 컬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저희가 이 팬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팬이 원하는 음악을 만든다기보다는 팬이 어떤 음악을 좋아할지를 잘 예측해보고 그렇게 팀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여러 팀을 구성해서 한 명으로 만들기보다는 캐릭터를 팀의 모습으로나 음악으로 만드는 것들 그런 게 좀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의 팬에 좀 대하는 음악과 좀 컨텐츠 좀 자세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했을 때 K-팝의 가장 큰 특징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 아티스트의 육성 시스템, 그리고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반의 그 IP를 솔루션과 연결하는 시스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K-팝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팬덤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면 사실 저희가 한국에선 자주 접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겨난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돌 그룹을 만들게 되면은 제작 과정부터 팬들이 본인들의 힘으로 뽑은 멤버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시작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작에 참여한다는 것, 같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K-팝 팬덤 저변에 깔려있는 전체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팬들이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다른 팝 아티스트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I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K-팝 회사라고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가수를 만들고 음악과 공연을 관리하고 앨범을 내는 정도의 사업 범위였다면 지금은 이제 아티스트가 가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IP, 뭐 드라마, 패션, 뭐 영화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제 IP로 뻗어나가고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질 텐데 이렇게 K-팝형 IP 전략에 대해서 각사가 가지고 계신 그런 전략과 비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사실 K-팝이라는 게 오늘 이렇게 진짜 세션이 열릴 정도로 굉장히 핫한 단어이긴 한데 사실 마켓 쉐어로 보면 전 세계에서 K-팝이 차지하는 마켓 쉐어가 5%가 안 됩니다. 아직 뭐 유의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는 영역이 아직 무한히 많이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아티스트 분들, IP들을 음악적인 관점, 기존의 전통적인 음악적인 음반 판매, 뭐 요즘에 스트리밍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어떤 원천 소스를 활용한 어떤 그냥 순수 음악의 비즈니스 영역에만 가두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진짜 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말씀하신 브랜드라든지 영화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하이브 내부에서는 솔루션 사업이라고 하는데 솔루션 비즈니스로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는 부분이 진짜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장의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확장의 영역과 그 원천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더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바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전략인데요. 그래서 레이블들을 각각 독립된 체제로 운영을 하고 그 레이블들이 각각 원천의 크리에이티브를 극대화시키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그것들을 활용한 그 IP를 활용한 IP 곱하기 X의 어떤 비즈니스들을 무한히 펼쳐내는 시스템이 이제 저희가 꿈꾸는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었고 뭐 기존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을 겪기도 해왔지만 그 시스템이 정착되었을 때 어떤 비즈니스의 업사이드도 더 많이 이루어낼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의 영역도 더 보호되거나 더 발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수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30년 전에 1995년에 회사가 설립이 되고 1996년에 나온 팀이 H.O.T였어요. 그 다음 해 97년에 SES, 98년에 신화, 99년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 2000년에 이제 보아란 솔로 아티스트까지 나왔는데 이 아티스트들이 나올 때 사실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전혀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시장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시장에서 사실은 아티스트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것도 경제적인 것도 산업화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SM 혹은 뭐 SM뿐만 아니고 많은 K-팝 회사들이 그 당시에는 K-팝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우리는 한국의 밖으로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게 일본이고 중국이고 이제 정말 미국이나 글로벌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K-팝은 1990년대 말이나 2000년이나 국제로 나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된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SES라고 하는 그 팀 보시면은 한국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2000년에 데뷔한 보아는 처음부터 한국과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게 사실은 이제 저희의 선배님들도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뭐 목표와 이걸 갖고 프로듀싱부터 아티스트 디벨롭먼트부터 비즈니스까지 했던 게 현재 K-팝에 이른 것 같고 뭐 저희는 처음부터 생각해왔던 그러한 부분들을 뭐더 명확하게 요즘 이제 환경이 훨씬 좋아졌으니까 또 기술의 발전으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로 나가는데 여전히 역점을 두고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산업의 가장 원천에는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아티스트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이 밑에 있는 근본적인 이제 음악과 아티스트 디벨롭먼트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퍼블리싱 사업이나 아니면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아직 회사가 후발주자고 앞서 말한 하이브나 SM에도 후발주자고 뭐 IP를 확장하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좋은 IP를 만드는 데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탤런트들을 좋은 아티스트로 만들고 성장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K-팝 팬덤들이 굉장히 디지털 네이티브고 디지털 친화적인 팬덤을 전 세계에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화하고 되게 상품화하고 IP를 확장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하이브랑 SM에서 전략을 잘 짜주신다면 잘 따라가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술과의 접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교류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좀 가장 최근에 이런 정도의 기술까지 써서 우리는 아티스트의 활동이나 혹은 팬들과의 교류 활동을 더욱 혁신하는 신선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창의적인 최근의 기술 도입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일단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성수 대표님부터. 네.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의 모더레이터를 맡고 계시는 김서준 대표님이 계시는 해시드가 사실은 굉장히 이 질문에 적합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드하우스거든요. 사실 모드하우스 설립 초기부터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저는 제 마이크를 서준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요것만. 네, 이제 해시드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가 벤처 빌딩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벤처 빌딩으로 만든 회사 중에 이제 모드하우스라고 하는 K-팝 엔터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성수 대표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하우스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기 대표님을 이성수 대표님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모드하우스는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로 팬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K-팝 아티스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가 트리플S라고 하는 24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다인원의 다국적 그룹이고요. 뭐 한국, 일본, 뭐 베트남, 대만, 중국, 일본 등등 이제 다양한 국적의 24명의 아이돌이 나왔는데 1년에 한 번만 이들이 24명짜리로 공연을 하고요. 나머지 모든 앨범들은 그 서브 유닛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서브 유닛으로 활동할 때 어떤 멤버들끼리 그 유닛을 만들지, 그리고 타이틀곡을 어떤 걸로 할지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팬덤이 블록체인 기반의 보팅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주는 의미는 저는 99%의 신뢰도를 100%로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프로듀스 101 사태도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모두에게 좋진 않거든요. 뭐 누군가는 의심하고 실제로 조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 약간이라도 불신이 생기면 팬들이 가지는 그 신뢰의 틈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는 게 이제 또 아티스트의 영역인데, 저희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든 이 보팅에 대한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고, 또 이 보팅을 하는 권한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NFT 포토카드를 함께 이제 주면서 이 단순히 사진만으로 저희가 NFT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팅 권한과 함께 거버넌스에 참여시키는 도구로서 이 디지털 포토카드를 사용하면서 팬들이 거부감 없이 실질적인 유틸리티와 거버넌스를 참여하면서 이 생태계에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였고, 처음에 24명짜리 아이돌 그룹을 신생 기획사가 만드는 게 굉장히 도전적이었거든요. 이 24명짜리 아이돌 그룹을 만들면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시에 3-4개 아이돌을 만드는 것만큼 리소스가 들고 뭐 이게 되겠냐, 팬들도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 초기에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참여 권한이 많아지면서 실제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팬들 한 명당 뭐 참여도, 결제 금액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기획사에 비해서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진출하다 보니까 글로벌 진출이 그냥 바로 데이 1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유통망 없이도 지금 북미 시장 매출이 50% 이상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실험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 대표님들 회사에서도 이런 블록체인이나 혹은 신기술을 이용해서 실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부터 먼저. 네, 성수 대표님이 지혜롭게 질문을 토스했는데 저한테 다시 왔네요. 그 사실 어떠한 창작물의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그 팬분들의 기대와 어떤 관심과 이런 부분들의 환경 속에서 창작물의 퀄리티를 극대화하고 혹은 다양한 팬덤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어떠한 창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시점과 방법들도 같이 이제 사실 이런 자리에서 계속 논의가 되어 가야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시도했던 거는 이머시브 콘텐츠를 여러 가지 기술과 접목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팬들과의 인터랙티브한 여러 가지 그 유버스를 통한 그런 관계성을 기술과 접목한다든지 여러 분야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 대표님. 네, 저도 저희 회사에서 지금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공유할 만한 것은 별로 없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모드하우스에서 시도하고 계신 이 트리플스를 통해 가지고 팬들이 참여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 오디션 단계에서는 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데뷔 이후에는 사실 참여가 어떻게 보면은 제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 때문에. 오디션 프로그램의 단계에 있을 때는 멤버를 고르는 단계부터 같이 하지만 트리플스 같은 경우에는
모드하우스에서 이 참여자들이 활동 멤버까지 정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뭐 K-팝 엔터뿐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그 팬덤들이 참여를 굉장히 원하는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조금 연구하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기술의 변화 속에서 K-팝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K-팝은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한 문장씩으로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 10년 뒤에 K-팝은 이런 이미지일 것 같다. 팬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브랜드일 것 같다. 아니, 저는 한 문장보다도 그냥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diversity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역설적이게도 K-팝이라는 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K-팝의 본질적인 정체성 속에 다이버시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미에서 캣사이라는 이제 그룹을 이제 소개하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 제가 봤거든요. 캣사이가 K-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캣사이가 K-팝 그룹인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K-팝 시스템을 탑재한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음악 산업 안에서 탄생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K-팝인지 K-팝이 아닌지 이렇게 질문이 오가는 시대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전략으로는 이제 멀티홈 멀티 레이블이라고 해서 멀티 장르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메리카에서는 컨트리 음악도 하고요. 다양한 그 음악군에 K-팝의 시스템을 접목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포함되는 여러 가지 K-팝의 확장의 상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이성수 대표님. 저는 뭐 1년 후 얘기면 모르겠는데 10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창하게 생각을 해보면 K-팝은 전 세계의 공용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되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최근에 발표하셨던 올데이 프로젝트나 아니면 아시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실 주요 모든 음악들 프로젝트도 사실은 다 프로듀싱을 더 블랙 레이블에서 하셨는데 저희는 반성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데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보면은 그 말 그대로 음악의 힘으로 악을 무찔러요. 음악의 힘으로 혼문이 넓어지고 데몬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저희가 본질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을 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음악을 들으면은 음악을 배운 적이 없지만 마이너 코드가 나오면 슬퍼지고 메이저 코드가 나오면 기쁘고 음악이 자기의 심장 박동 소리와 비슷하면 편안함을 느끼고 빠르면 노동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악은 굉장히 파워풀한 인류 공통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특히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게 뭐 되게 비즈니스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장르와 분야들이 있는데 딱 3분 50초, 30초라고 하는 이 시간의 한정이 있고 이 짧은 것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또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모두가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파워풀한 엔터테인먼트 장르이고 그리고 예술의 분야가 됐죠. 근데 저희한테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또 뭐 소위 ESG라고 하면 거창하지만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K-팝의 힘이 지금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저도 요즘에 K-팝 데몬 헌터스가 단순하게 K-팝이 한국이 유명해졌다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너무 담겨 있다. Love Yourself라고 하는 메시지 엄청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10년 후 K-팝이나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산업에 이 K-팝이라고 하는 게 산업화되는데 조금 더 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 대표님. 네. 뭐 10년 뒤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생각해 보면 뭐 K-팝이 있는 이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컨텐츠 허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거든요. 사실 음악이 뭐 2분 30초에 3분 동안에 되게 짧은 시간 동안의 컨텐츠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K-팝을 즐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데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볼거리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즐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을 넘어서 조금 전에 뭐 K-팝 데모넌트스 같이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의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 있는 저희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 한다고 한다면 K-팝을 발전시키고 여기에서 서로 영향을 해서 최근에 뭐 K-푸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 서로 다 영향을 받아서 다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컨텐츠 허브로서의 역할을 10년 뒤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랩업을 해보면 뭐 언론에 작년 재작년에 그런 그 타이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K-팝 이제 위기가 왔다. 뭐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작년 재작년 항상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정말 K-팝 데모넌터스로 이제 넷플릭스 최고 시청 시간을 가진 그런 IP까지 등장하고, 그래서 이게 K-팝이 가지는 힘이 뭘까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단순 음악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걸 다루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반 팝과 K-팝의 가장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이 세계관을 담냐 아니면 그냥 음악과 아티스트에 대한 얘기로 끝나느냐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이브와 이제 SM이 굉장히 많은 이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선배 회사로서 옛날에 이제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방시혁 이장님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과 상상력 그리고 한국인이 가지는 그 디테일한 이런 완성도, 콘텐츠에 대한 예민함 덕분에 K-팝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테크세비한 에너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회사랑 비교해 봤을 때 외국에 있는 엔터사들이 예를 들면 위버스나 버블 같은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례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테크세비함도 K-팝이 가지고 있는 또 저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이나 신기술과 잘 융합되면서 K-팝이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